제목 자체가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 인문학. 그 부제는 이제 자아와 가상이라고 적었는데 오늘 행사장 전체 주제가 뭔지 알고 계시죠? 뭡니까? 경계를 넘어서 경계가 없음, 모든 곳에 경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심오한 주제죠. 인문학에서는 도대체 그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같이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여러 가지를 얻어가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인문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 다루는 것인가에 대해서 감도 잡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누구고 세계의 실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아주 거대한 구조, 거대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좀 자리를 좀 마련해 볼까 합니다.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소개해야 되겠죠? 저도 여기 와가지고 뭔가 얻어가야 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5권의 책이 지금까지 현재 나와 있고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저 위에 있는 거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보통 줄여서 지대노리하시라고 하는 책이 2권 나와 있고, 시민의 교양 11개단 이제 최근에 우린 언제가 말한다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보통 지대노리하시라는 책은 다 아실 것 같고, 문제는 저걸로만 알고 계셔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한국에서 근 20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중에서 10위가 저 지대노비아 1권 해가지고 사실은 많이 팔았습니다. 갑자기 웬 생뚱맞게 자기 자랑이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냐면 제가 이런 생각으로 글을 쓰고 있어요. 글 쓰는 게 별로 재밌진 않고 어떤 컨텐츠를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것 때문에 쓰고 있는데, 세계와 자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세계가 뭐지? 나는 무엇이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직업이 있고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이거 신경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웃소싱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사주시고 저한테 돈을 지급해주니까 제가 세계와 자아에 대해서 탐구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독자분들께 보고한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이제 세계와 자아라는 주제는 그냥 막 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체계의 주요한 주제입니다. 잠깐 여쭤보면 인문학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인문학?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인문학이라는 게 뭔가 어렵고 복잡한 개념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넓은 스펙트럼을 갖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 그러면 협의의 의미와 광의의 의미로 보면, 광의의 의미에서는 인간이 손댄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만든 무늬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엔 자연과학이나 모든 것들이 포함될 거고, 협의의 의미에서는 3가지 학문, 문사철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얘기하면 그 협의의 의미와 광의의 의미 어딘가에서 우리가 인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쓰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막연해요. 그러면 이제 인문학이라는 걸 좀 주제별로도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자연과학도 인문학에 들어오고 예술이나 영화, 이 모든 것들이 다 인문학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들의 주제를 좀 나눠보잖아요. 이 많은 것들이 뭘 다루냐? 그러면 크게 3가지를 다룹니다. 첫 번째, 세계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세계가 뭔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자아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다루는 거죠. 세 번째는 저거의 관계를 다룹니다. 세계와 자아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의 주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세계, 자아, 세계와 자아의 관계, 세계, 자아, 관계. 이게 인문학이 다루는 거예요. 자연과학은 뭘 다루죠? 세계를 다루는 거예요. 역사, 경제, 정치 이런 거 세계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자아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들도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 실존주의나 심리학이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관념론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요 3번째가 우리한테 좀 낯설어요.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다루는 이 학문이 좀 낯설긴 한데, 오늘은 뭐 할 거냐? 요 3가지를 전체를 한번 다뤄봐서 사람들이 어떤 결론에 현재 이르렀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다시 제 책 얘기로 돌아오면, 제가 세계에 대해서 탐구하고 자아에 대해서 탐구하죠. 그리고 12월에 제 책이 나오는데 당연히 뭐에 대해서 탐구할까요? 그죠, 관계. 그래서 오늘은 뭐 한다고요? 인문학의 3가지 주제를 전체적인 시야를 갖고서 한번 같이 한번 다뤄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아와 가상. 근데 가상은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자아와 세계라는 주제일 거거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뭐 할 거냐? 우리의 세계라는 것이 실제로는 가상,
이다라는 얘기가 오늘의 결론일 거예요. 뭐든지 결론부터 얘기해야 제가 뭘 얘기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뭐라고요? 우리의 세계가 가상이다에 도달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될 거예요. 별로 기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뭘 할지 모르겠어. 너무 낯선 주제죠. 이게 왜 낯선지도 이제 끝나고 보면 좀 아시게 될 거예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어떤 안타까움이냐면 인문학 중에서 아까 전에 우리 세 가지 얘기했죠. 뭐만 익숙해요? 세계를 탐구하는 애들만 익숙하지 않습니까? 자아를 탐구하는 거나 그 관계를 탐구하는 건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구의 어떤 지배를 받는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서구 중심으로 재편된 지가 300년이 넘었죠. 그동안 우리가 뭘 잃어버렸냐면 동양의 사고관점을 잃어버렸어요. 서구인들은 외부에 있는 세계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모든 학문들을 배웠기 때문에 세계만 익숙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동양의 관점들도 동시에 알아보게 될 거예요. 준비운동부터 좀 할까 합니다. 이게 준비운동이 필요해요. 막 얘기하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세계가 가상이라는 것을 밝혀낼 거고 또 동시에 자아라는 것과 세계라는 것의 경계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도 알아보게 될 거거든요. 지금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준비운동은 하나의 개념을 가져왔어요. 낯설죠? 판단 중지, 에포케라고 하는 개념인데 에포케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겁니다. 엄밀한 학문으로서의 철학을 정초하기 위해서 외부 세계에 대한 과학적, 종교적인 믿음, 선입견 모두를 일단 중단하는 것, 이게 에포케예요. 뭐라고? 라는 생각이 들죠? 다시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선입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기반위에서 살아가고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무신론자일 거고 어떤 사람은 불교도일 거고 어떤 사람들은 회의주의자일 거고 나름대로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일단 그 울타리를 치워보자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세계 너머로 가기 위해서니까 자기 울타리를 갖고 있고 자기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울타리를 치워보도록 합시다. 이거 누가 말한 개념이냐면 에드문드 후설이라고 하는 현상학자가 한 얘기인데 후설은 괄호치기의 비유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럼 기독교적 세계관을 잠깐만 괄호 쳐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 판단 중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후설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선입견을 괄호치는 거를 조금 더 넘어서 여기에는 어떤 것까지 판단 중지를 하는 게 포함되느냐, 특히 외부 세계가 인간의 의식과 무관하게 자립적으로 실제한다는 믿음까지도 중단하는 것이다. 좀 어렵죠.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모든 선입견을 다 괄호치기 해도 마지막에 남는 게 있어요. 이제 나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난 무신론자도 아니고 유물론자도 아니고 해서 나 아무도 아니고죠. 나는 선입견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외부 세계, 나라는 것 밖에 있는 이 세계들, 스피커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이 외부 세계가 나의 정신과 무관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것까지도 선입견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걸 좀 극단하게 말도 안 되게 바꿔보면 우리의 어떤 정신이라는 것과 물질이라는 것이 독립되어 있다라는 어떤 과학주의적인 사고방식까지도 일단은 멈춰봐.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도록 하죠. 세계는 뭐지? 나는 누구지? 여기는 어딘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면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로 시작해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제가 좋아하는 그 리그베다 제가 사랑하는 책인데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의 진리를 두고 여러 현명한 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도다. 이걸 좀 마음에 간직한 다음에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나는 무엇인가? 에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별로 기대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뭐가 있냐면 이런 강의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나는 무엇인가? 세계는 무엇인가? 이런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결론이 항상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죠? 알 수 없다. 뭐 인생을 다 살아봐야 된다. 자기가 만들기 나름이다. 그딴 결론으로 안 끝날 겁니다. 진짜 구체적인 걸로 끝날 거예요. 한번 물어보죠. 나는 무엇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하기 어렵죠. 그래서 좀 확실히 아닌 것부터 우리가 하나씩 벗어서 옆에 개어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입고 있는 옷, 이거 납니까? 내가 사랑하는 옷이지만 이거 나는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뒤집어 쓰고 있는 사회적 관계, 사회적 역할이 납니까? 누군가한테는 뭐 과장이고 과장님이고 누군가한테는 뭐 학생이고 아니면은 어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장로기도 하고
아니면 한국인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딸이거나 뭐 누군가의 아버지거나 이런 어떤 사회적인 역할 그게 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회사에서 잘린다고 해서 내가 아닌 것도 아니고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나의 본질은 남아있다. 그러면 사회적인 역할도 벗어서 배워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죠? 신체는 남을 것 같아요. 그죠? 나라는 신체, 이 몸뚱아리 이게 납니까? 야, 이건 좀 강력한 것 같아요. 그죠? 몸은 나인 것 같아요. 꼬집으면 아프고 그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신체라는 것도 나한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왜죠? 제가 다리를 잃어버렸다, 시각을 잃어버렸다, 그럼 내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나의 어떤 능력이나 역할이나 행동 모습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그게 나라는 건 바뀌지 않는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성형 전환 수술을 했다, 그럼 제가 아닌가요? 아니죠. 남들은 다르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아닙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우리가 그 로봇의 껍질 속에다가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내가 아니니까 그것도 나겠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도약을 해야 되는데 신체도 사실은 내가 아니에요. 그 신체를 벗어서 이제 일단 옆에 놓는 거죠. 그럼 정신은 어떤가요? 나의 정신이라는 거. 내가 느끼는 어떤 감각, 나의 기억, 나라는 느낌, 욕망 이런 게 나을까요? 그게 나은 것 같기도 하죠. 내 언어를 사용한 능력, 지능 이런 거. 하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에요. 내 지능이 낮아졌다, 그것도 내가 아닌가요? 나죠. 아니면 내 언어 능력을 내가 획득했다, 다른 사람이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소중한 추억을 잃어버렸다, 기억이 안 나요. 아니면 새로운 기억을 획득했다, 그럼 내가 바뀝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엄밀히 생각해보면 어떤 지성적인 능력이라는 것도 나의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벗어봅시다. 이것도 벗어서 옆에 이제 개어놓는 거죠. 나는 뭐가 남습니까? 육체도, 정신도, 옷도, 사회적 관계도. 이건 내가 아니에요. 그럼 저는 여기 뭐로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표정이 많이 안 좋습니다. 여기 지금 무슨 뻘소리를 하는 건가, 이런 표정이처럼. 근데 잘 생각해보면 맞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참 했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나는 무엇인가. 근데 사회가 우리한테 그런 생각을 멈추라고 얘기했었죠. 다시 한번 그걸 꺼내보는 거예요. 나는 무엇인가. 사실 답부터 얘기하면 그래도 나라는 게 남아있습니다. 뭐가 남아있죠? 여기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 무엇인가 체험하고 있는 1인칭 시점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관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체험을 하고 있는 자,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자, 세계를 보고 있는 자는 남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죠. 거기 지금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더워.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걸 체험하고 있는 바로 거기 앉아있는 그 자, 그게 나죠. 옆 사람이 아닌 겁니다. 뒷사람도 아니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옆 사람이나 뒷사람이 아니지? 왜 내가 여기에 앉아있는 나, 뭔가를 체험하고 있는 주체이지? 그게 사실 나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탐구하고 있었어요. 우리 사회가 학교에서 이걸 가르치지 않았지만 이걸 탐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을 이제야 좀 저는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서양이 친숙하니까 서양부터 얘기하면 이걸 탐구했던 애가 그 유명한 칸트인 거예요. 이름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칸트가 서양 철학의 2인자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알죠. 플라톤이 1인자고 칸트가 2인자인데 그건 알아요. 칸트라는 이름 들어봤어. 근데 이게 왜 유명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칸트가 이걸 탐구해요. 관념론이라는 걸 탐구하게 되는 겁니다. 동양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었는가? 동양에는 너무 많았어요. 칸트는 18세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아가 뭔지를 그때 탐구했는데 동양 사람들은 너무 일찍 탐구했어요. 지금부터 기원전 5세기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인 거죠. 추계 시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추계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왠지 모르는데 기원전 500년 전,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이상하게 전 세계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막 등장합니다. 노자가 탄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붓다가 탄생하기도 하고, 인도에서는 우파니샤드라는 게 쓰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소크라테스가 등장하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그때 등장해가지고 막 서로의 어떤 사상을 얘기하거든요. 그걸 이제 추계 시대라고 해요. 기원전 5세기. 인간이 크게 도약했던 축이 되는 시대다라는 의미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무엇인가?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들은 좀 알고 있었던 거죠. 나라는 존재는 정신도 육체도 사회적 관계도 아니고 이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명사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름이 이렇게 돌아가고 그립 다다다다다 필름이 돌아가고 여기에는 스크린이 있고 필름이 돌아가는 이쪽에는 뭐가 있죠? 광원이 있습니다. 빛을 강하게 때려주면 필름이 돌아가는데 그게 반사돼서 스크린에 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필름은 뭐와 비슷하냐?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것과 비슷합니다. 기억 아니면 나의 욕구, 욕망, 나의 정신적인 면들, 신체적인 면들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는 거죠. 필름만 있으면 어때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상이 생기지 않죠. 그런데 광원이 있으면 이 상을 투여해서 세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상이 맺히게 됩니다. 나는 무엇인가? 필름이 아니라 뭐죠? 이 세계 전체를 드러나게 하는 그 의식, 보는 자, 관찰자, 그게 나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좀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어떻게 달라 보이느냐?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세상이라는 것이 있고 그 위에 내가 짠 태어나서 걸어 다니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내가 무엇인지 이걸 보고 있는 자라는 것을 중심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나는 어떤 존재냐? 횃불을 든 자 같은 거예요. 난 횃불인 겁니다. 어두컴컴한 어떤 곳에 횃불을 들었을 때 그 횃불이 닿는 면적, 그것이 나한테 드러나는 세계의 전부가 되는 거죠. 나는 횃불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에선 어떻죠? 세상이 고정되어 있고 내가 걸어다니고 있죠. 후자에서는요, 횃불이 고정된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고정되어 있는 거고 세상이 그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관점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세상을 고정시킬 것인가, 어떤 하나의 보는 자, 체험자로서의 나를 고정시키고 세상을 부수적인 것으로 얹을 것인가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해 보려고요. 느낌만으로 좀 알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양의 칸트 관념론을 좀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이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말 그대로예요. 세상이라는 것, 이 세계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걸어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론. 관념론은 바꾼 거죠. 실제로 존재하는 중심은 횃불로서의 나인 거예요. 보는 자로서의 내가 중심에 있고 세상이 그 안으로 자꾸만 들어오는 거죠.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구를 하나 준비할 겁니다. 지금부터 마음속에 구를 하나 준비해 볼게요. 구. 원 말고 구. 원은 2D고 구는 3D인 거죠. 마음속에 3D 구를 하나 준비해 봅시다. 추상적인 구. 이 구는 세상이라는 것, 세계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론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라는 것이 있고 그 위에 내가 등장했어. 그래서 그 세계 위를 걸어다니고 있는 거야. 아마 실제론자들한테는 세계라는 것은 지구 같은 걸 겁니다. 이 실제론자들인 거죠. 세상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두 번째 사유방식, 구를 다시 준비합시다. 이건 세계예요. 근데 이 세계라는 것은 무엇인가? 횃불을 중심으로 그 횃불이 비추는 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왜곡된 이미지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는 세계인 동시에 나의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 속에 세상이 왜곡돼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 구는 투명한 수정구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투명한 수정구슬을 이렇게 놓고서 보면 어떻게 보이죠? 그 안으로 세상이 막 왜곡돼서 보이죠. 그게 관념론자들이 생각하는 세계의 모습인 거예요.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예요. 요거 이제 투명한 구고 이걸 들고 있으면 실제로는 이미지가 이게 뒤집어진 거겠죠. 그죠? 사진을 뒤집은 건데, 하지만 그것이 왜곡된 형태로 이 구 안에 담기게 된다. 나라는 그 마음 안에 세상이 담긴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사고방식, 세상을 이해하는 두 가지 사고방식도 우리가 각각 실제론과 관념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가지 세계관, 세계를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 중에 어떤 세계관이 사실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것이 사실이라는 것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한번 여러분의 세계관을 검증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볼까요? 두 개 중에 당연히 말이라고 하냐, 당연히 실제론이 사실을 더 반영하고 있지. 사실과 닮았다. 이 실제론자들 엄청 많네. 알겠습니다. 절반 정도 돼요. 두 번째, 난 항상 이 세계라는 것이 내 마음에 그려진 하나의 이미지라고 생각해 왔었어. 관념론이 사실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 꽤 많네? 이것도 3분의 1 정도. 이상한 사람이 좀 많은 걸로 알겠습니다. 실제론 위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계라는 것이
진짜라고 믿게 돼요. 관념론자들은 우리 세상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요게 진짜 세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게 좀 뭔가 왜곡돼 있을 거다. 없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 변형되고 달라져서 약간 허상, 이미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관념론자입니다. 왜 이 강의를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을 관념론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여기 색 같은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하얀색을 입고 있고 또 남색입니까? 남색을 걸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색깔들이라는 게 진짜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아요. 색깔이라는 것은 진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관념론을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외부 세계죠? 나무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걸 보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눈이 있고, 이거 안구입니다. 눈이 있고 뇌가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커다랗게 얼굴이겠죠?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나무와 사람을 본다는 것, 그것은 나무와 사람에서부터 온 빛이 수정체를 지나 망막을 자극하게 되면 망막에는 시세포들이 있습니다. 시각세포들이 빛 에너지를 흡수해요. 그래서 흡수한 만큼 전기적 신호를 통해서 신경으로 전달해 주게 되죠. 그러면 뇌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봐요. 외부 세계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내 감각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광자가 수정체를 통과해서 뭔지 모르지만 빛 에너지가 나의 시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망막에서부터 시신경이 요 빛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신호로 바꾸게 돼요.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전기적 신호로 뇌에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내 뇌라는 것은 실제로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어요. 그냥 뇌는 그냥 깜깜한 어떤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꼼꼼한 뚝배기 안에 담겨 있지만 전기적 신호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전기적 신호를 종합해내서 얘가 해석하게 됩니다. 아,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우리 눈앞에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본다라는 과정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본 것과 실제로 밖에 있는 것이 얼만큼 닮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걸요? 야, 본다는 건 눈이 보는 건데 눈이 정확하게 뭔가를 봤겠지.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꿈을 꾸죠. 잠을 자면 엄청난 총천한 색깔의 무엇인가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만 꿈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거기에는 색깔들이 입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서 온 빛이죠?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눈이라는 것은 빛 에너지가 흡수되는 감각 기관일 뿐이지 실제로 무엇인가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은 어떤 갇혀있는 그 뚝배기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두개골 안에서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전돼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알고 있었지만 칸트 시절, 그러니까 18세기만 해도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논리적인 사유만으로 이러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약간 철학 수업으로 다시 들어오면 요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 칸트가 이름을 붙여요. 뭐라고 붙이느냐? 이렇게 붙이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나의 어떤 현상 세계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몰라.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빛이라는 것과 광자라는 걸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과학에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한계냐면 광자랑 빛을 구분하지 못해요. 광자는 빛을 내지 않아요. 빛깔, 색깔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그려지는 어떤 조건인 거고 외부 세계에는 그냥 광자가 있는 거예요. 칸트는 이 뭔지 모르는 내 바깥의 세계를 어떤 물질 그 자체, 뭔지는 몰라, 물질 그 자체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물자체라는 용어를 붙이게 됩니다. 두 번째, 눈, 코, 귀, 입, 요거는 그냥 감각기관인 거예요. CCTV 같은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애는 아닌 겁니다. CCTV를 통해서 무엇인가 시각적인 이미지들이 들어오면 그것이 전기적 신호를 통해서 뇌에서 그것이 만들어져요. 칸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무대는 뇌 속에 있고 시공간의 무대를 펼쳐놓고 나의 뇌가 저렇게 전기적 신호를 통해서 세상을 입히게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인식 형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 형식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바로 이 세계. 하늘 이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파란색일까요? 구름도 하얀색인데 저런 게 있을까요? 뭔가 날씨가 덥죠? 정말로 여기가 더울까요?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 나한테 드러나고 있는 이 가을이라는 날씨,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 이 음악 소리, 이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이미지화돼서 드러나게 됐다, 왜곡돼서. 그것을 칸트는 현상세계다라고 부릅니다. 요 용어는 칸트만 쓴 게 아니라 칸트 이후에 철학적 논의에서는 항상 사용된 용어예요. 근데 인문학 책에 잘 안 읽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소설이 됐든 아니면 뭐 철학서가 됐든 그게 잘 안 읽히는 이유가, 요걸 안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들을 막 섞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계라는 용어 대신에 그냥 현상세계, 그다음에 뭐 감각기관, 우리는 인식 형식을 갖고 있다, 이런 용어들을 쓰게 된다라는 거죠. 요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인문학 책을 읽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세계의 이름, 여러분 우리 밟고 있고 보고 있는 이 세계의 이름은 진짜 세계가 아니라 어떤 세계죠? 현상세계다 라는 거예요. 이 세계의 이름은 현상세계예요. 우리한테 익숙한 용어로 만들어 보면 사실은 현상세계가 뭐냐면 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가상 속에 있는 겁니다.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 한 명 한 명은 다 자폐아예요. 외부 세계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내 내면, 이 두개골 안에서 무엇인가 스스로 이미지를 일으키고 그걸 경험하면서 평생 이것이 세계라고 믿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갑자기 매트릭스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매트릭스에 있었던 거가? 그건 좀 너무 이제 영화적이지만 굉장히 큰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것이 현상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고 한다면 이걸 보는 존재는 누구인가? 칸트는 이 보는 존재, 이 현상세계를 경험하는 존재한테 인식 주체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걸 모두 인식하는 그 주체, 그 1인칭 관점, 체험자, 보는 자, 그 의식,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한 거죠. 같은 용어예요. 우리가 의식이라고 얘기하거나 보는 자, 관조자, 체험자,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실제적인 의미다라는 거죠. 근데 알았어, 이 말을 좀 이해해 볼게. 나라는 존재는 특별히 인간이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체험하고 있는 그 주체, 관점이야. 근데 뭐 어떤 특징을 갖는데? 라고 얘기하면 세 가지를 가질 수 있어요. 초월성, 현재성, 재현성. 쉽게 얘기하면 초월성은 그겁니다. 이 현실 세계를 초월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는 자가 이 현실 세계에서 안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거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옆에 막 VR을 하고 있습니다. VR 경험해 보셨나요? 그거 체험 가실 때 한번 해보십시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었던 건 뭐였냐면 극장 프로그램이었어요. 뒤집어 쓰고 내가 극장에 앉아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되게 조잡한 사람들도 앉아있고 뭐 앞에는 이제 스크린이 펼쳐있고 내가 이제 의자에 앉아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봤거든요. 근데 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나 어딨지? 없어요. 그런데 보는 관점만 있는 겁니다. 좀 느낌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거기 앉아서 보고 있는데 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세계가 진짜 세계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영화관의 세계를 지금부터 세계 X라고 부를게요. 세계 X에는 어떤 의식적 존재들이 진짜 막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세계를 보고 있는 나도 있어요. 나는 어디 있습니까? 그 세계에는 발견이 안 되죠. 한 차원을 넘어서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세계 X에서는 그 세계를 경험하는 나는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는 초월해 있다. 그 의미예요. 그 두 번째 특징, 현재를 살아가요. 왠진 몰라요. 하지만 그 의식이라는 것이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살고 내일도 살았을 거잖아요. 근데 왜 오늘 눈 뜨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의식의 특징이에요. 현재끼 있어요. 왠진 몰라요. 세 번째, 재현성. 여기서 말하는 재현성이라는 거는 우리 세계를 재현해낸다, 일으켜 세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얘기를 길게 했는데 나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면 우리는 알게 돼요. 나라는 것이 나의 신체나 정신이나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그 보는 자라는 것, 관점이라는 것. 그리고 그 관점, 나의 본질이 갖는 특징은 이 세계에서 발견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고 이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사실은 관념론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야기의 전부인 겁니다.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저를 아마 여기 부르신 이유도 제가 한 가지 학문을 탐구한 사람이 아니고 이것저것을 막 본 사람이기 때문에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서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정말로 여러 가지를 봤거든요. 중세 기독교 신비주의를 보기도 하고 인도 고대 철학들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리스 철학이야 뭐 익숙했으니까 아니면 현대 물리학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저것을 탐구했더니 뭘 알게 됐냐면 이것들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가기보다는 얘네들이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비슷한 얘기의 핵심이 바로 저것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몇 가지만 좀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배다라는 거 못 들어봤죠? 배다라는 거는 인류 전체의 절반이 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절반은 구약입니다. 구약은 친숙하죠? 그 아브라함 얘기 나오고 막 있거든요. 구약에서부터 많은 종교들이 나와요. 유대교, 이슬람, 그리스도교가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절반은 구약을 중심으로 한 종교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은 사실은 이 문화권 안에 속해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게 저 베다예요. 베다에서부터 다 용어가 낯선 애들밖에 없어요. 우파니샤드 아니면은 뭐 불교는 이제 마찬가지로 베다 문화권에 있기도 하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서인데 뭐 불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철학은 서양 철학, 그럼 기독교를 보면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뭐 보는 자, 관조자, 의식 여러 가지 용어를 썼잖아요, 그죠? 베다를 썼던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인도인들은 내가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름을 아트만이라고 쓰게 됩니다. 요게 우리한테 건너오거든요. 그러니까 아트만에서 그 저 아자를 한문 나 아자가 된 거예요. 두 번째 불교에서는 그것을 의식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의식 용어 많이 하죠. 저 의식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불교의 학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대승불교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중간파, 유식파라는 게 있는데 중간파에서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중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난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지. 우리는 그 중간 상태에 존재론적으로 머물러 있다. 그래서 그거의 실체가 바로 공이다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중간파라고 해요. 반면에 유식파는 의식을 탐구해요. 야, 우리 의식이 뭐지? 그걸 막 분석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나온 용어가 의식이기도. 그리고 철학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칸트가 인식주체라고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기독교에는 뭐가 있을 것인가? 사실은 여기에 해당하는 용어가 없어요. 영혼이라는 건 좀 달라요. 영혼이라는 건 어떤 실체가 있는 거죠. 조금 여기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면을 경험하는 관점이라는 의미를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독일 신비주의 기독교 철학자 중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근데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해요. 자기 내면으로 깊게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그것이 있다. 그래서 영혼의 불꽃이라고 용어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용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죠.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나라는 것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가상의 세계는 무엇인가? 이거에 해당하는 용어들도 있습니다. 베다에서는 알았어요, 사람들이. 야,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 이거는 환영이야, 진짜가 아니야 라는 의미에서 마야라고 붙입니다. 마야가 환영이라는 뜻이에요. 불교에서는 이거 잘 들어봤죠? 색. 불교에서는 이걸 색이라 불러요. 물질이 아니라 색깔이라는 거죠. 왜냐면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색깔을 입혀놓은 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철학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상세계, 현상이다 이런 거죠. 기독교 없어요, 이 용어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좀 아쉽긴 하죠. 현대인들은 그럼 어떤 용어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근데 나는 무엇인가에 해당하는 용어가 없어요. 마찬가지. 우리는 나는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면 자꾸만 인간을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인간의 몸뚱아리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눈 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무엇인가?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주제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관의 한계가 그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유의 한계가 그 정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경계를 넘어서서 나라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그 더 심오한
그걸 보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방식으로 사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실 세계를 설명하는 용어도 현대인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가상이다라는 걸 갖고 있는 용어가 없어요. 우리는 보통 가상이라는 용어를 VR을 뒤집어 쓰거나 뭐 아니면 영화 스크린을 보거나 이런 걸 가상이라고 하죠. 하지만 뭐 굳이 가져왔어요. 이 세계를 표현하는 가장 현대적인 용어가 뭘까? 가상, 우리가 갖고 있는 용어 중에는 가상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가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갖고서 고전들이 탄생하고 소설가들이 소설을 쓰기도 하고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지금 이제 등장하고 있는 콘텐츠들을 다시 보시면 아, 요 얘기를 하는 거였어 라고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문서에서 좀 발췌를 했어요. 자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세계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한 콘텐츠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우파니샤드는 그 베다에서 온 문서이긴 한데 아이타레아 우파니샤드에서 이렇게 쓰고 있죠. 이건 자아에 대한 설명이에요. 나란 무엇인가? 바로 그 아트만이죠. 나. 그로 인해서 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들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냄새를 맡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말을 할 수 있으며, 맛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도다. 그는 심장이며 마음이며 의식이며 인식이며 지성이며 지혜이며 기억이며 상념이며 결단이며 생기이며 욕망이며 통지력이다. 이 모든 것들은 의식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 모든 것, 이 세상을 일으켜 세운 게 바로 나 자신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 서양인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우리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융은 아시는 분은 아시죠? 프로이트의 경쟁자.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굉장히 제한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얘기를 했다면 융은 이제 마음에 대한 설명을 직접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융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대부분은 세상을 자신의 마음이 창조했다고 보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관점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많은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인간이 가진 동물적 본능은 환경의 창조자로서 자신을 보기를 거부하게 만든다.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들어도 아, 이거 진짜로 있는 거지. 그 생각을 판단 중지하고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도록 태어난 존재니까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유일하게 인간만이 또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대부분은 실제론자로 태어나지만 어느 순간 어떤 작은 도움을 통해서 거대하게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래, 알았어. 관념론 알았어. 지겨워, 이제 알았어. 그런데 그걸 알아서 뭐 어떻게 하라고?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 얘기 나왔으니까 빠르게 좀 설명을 하면,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관념론에 대한 얘기, 세상에 가상일 수도 있다에 대한 얘기를 왜 아무도 안 해줄까요? 야, 그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면 왜 학교에서 안 가르쳐줬어? 왜 안 가르쳐주죠? 많은 사람들이 학교나 교과서를 굉장히 신뢰해요. 뭔가 진리를 우리한테 전달해줄 공간으로 믿는 거죠.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의 국가라는 것에서 공교육이라는 것은 왜 존재할까요? 우리의 피 같은 세금을 끌어들여서 왜 사람을 교육하죠? 국가가 왜요? 왜냐면 누가 필요하냐면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는 요소들이 필요한 거예요. 국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사회와 학교는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성실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해요. 쉽게 얘기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가 되고 동시에 소비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는 우리한테 노동자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노동을 하지 못한다, 내가 백수야, 그럼 어떻게 하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소비자로서 여러분을 대우해줘요. 여러분이 소비하지 않는다, 아무도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난 나이가 많으니 좀 대우 좀 받아야 되겠어, 이런 거 가능합니까? 아무도 안 해줘요. 언제 대우해줍니까? 이코노미 타면 아무도 대우 안 해줘요. 그런데 이제 비즈니스 이제 산 거죠. 그럼 대우해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자, 그 소비하는 주체를 대우해줘요. 그러니까 사회와 국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 여러분들이 노동자가 돼야 되고 소비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국가와 사회와 학교와 가정은 여러분이 내면적으로 깨달음을 얻는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까, 여기? 나는 노동자로도 왔다, 이러진 않을 거예요. 휩쓸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디어에서, 학교에서, 국가에서, 사회에서 나한테 노동자가 되고 소비자가 되라고 얘기를 해도 수행해야죠. 나한테 주어진 의무를 다 해야 되겠죠. 하지만 동시에 자기 내면의 깨우침이나 깨달음, 그 깊이 있는 심도로 다이빙하는 것은 스스로 해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고대 인도인들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는 인생을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구분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노년기까지 일해야 된다. 두 번째 직업, 세 번째 직업, 이모작, 삼모작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인도인들은 인생을 이렇게 구분 안 하고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인생의 과정이 있다.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대신에 수행기, 마지막으로 유행기라는 걸 두게 됩니다. 각 시대마다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유년기, 어릴 때죠. 브라흐마 차리아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결혼하고 이거 좀 잘못됐구나. 이게 좀 오류가 있습니다. 뒤바뀌었네. 이겁니다. 유년기에는 이 두 번째 거, 부모의 보호 아래서 배달을 배우는 시기. 아까 배달가 중요한 문서라고 했죠. 부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어죠 그때는. 그래서 어렸을 땐 저런 거 배워야 돼요 학교에서. 청년기가 되면 이제 결혼도 하고 가업을 이루며, 우리는 뭐 가업을 잊지 않으니까 직업을 갖고 가정과 사회를 돌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장년기가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고 은퇴해서 자신의 내면을 찾는 시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생의 한 부분을 이렇게 띄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노년기, 유행기, 사냐사라고 하는데 숲속 암자로 들어가라고 어쨌든 암자로 들어가서 세상과 인연을 끊고 진리를 향해 내면으로 침전하는 시기를, 요걸 우리가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현대인들은 고대인들보다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믿어요. 하지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을 노동자로 소비자로 살아갈 생각밖에 하지 않을 때 고대 인도인들은 자신의 긴 인생 기간 동안 어느 순간에는 내면을 찾아 떠나고, 그리고 깊이 내면 안으로 침전해서 나는 무엇이고 세계는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자기 삶의 어느 순간에 깊이 있는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혹시나 그렇지 못하고 세상과 사회가 나한테 주어진 의무감에 스텝이 꼬이거나 짓눌려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 이것이 내 인생의 모든 모습이 아니구나,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서보다 좀 탈속적인 삶 속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내면을 향해서 침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좀 주변을 좀 환기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강연을 좀 준비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나머지 시간 또 이제 강연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또 재미있게